그 2021년 청년관 정책 포럼 영감님 수다방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큰 박수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포럼에 같이 하는 제안을 받고 나서 처음 이제 여쭤봤던 게 재단에서 이 포럼을 왜 준비하시나요? 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참여하신 분들도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경기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팀 박슬기 팀장님 모시고 그 재단에서 오늘 포럼을 좀 어떤 이유로 개최하시게 됐고 좀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들어보는 인사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슬기 팀장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장 박슬기입니다. 2021년 청년관 정책 포럼 우리 영감님 수다방 취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부는 그 청년예술인 지원에 대한 경기도를 비롯해서 그 다른 지역의 사례에 대해 현장에 좀 경험해 보신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좀 구성해 봤고요. 2부는 주제 넘지만 주제가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아고라로 저는 여기 계시는 청년 예술인들의 좀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이 자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국 속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 청년 예술인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앞서 발제하신 여러 현장 전문가들과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아주 가벼운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은 잘 아시겠지만 예술인 지원이 어떤 창작 결과물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예술인 그 자체에 저희가 좀 주안점을 두고 예를 들어 뭐 생활 생태계라던가 그 이면까지 곳곳이 챙겨보겠다는 저희 재단의 어떤 전략과 의지 이런 점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감히 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작년에 이 청년관 사업이 처음 시행이 되기는 했지만 올해는 저희가 영감님 1기라는 새로운 또 타이틀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지는 않고 지속화하겠다는 저희의 그런 의미성 이런 것도 저는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모두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그 아젠다를 만들었는데 충분히 담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쪼록 이 2021년 청년관 영감님이라는 아주 좀 아이러니하고 재치 있는 타이틀에 걸맞게 톡톡 튀는 많은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또 그냥 가벼운 어떠한 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제안해 주시면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적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정은입니다. 저는 동시대 미술 비평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의 경기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과 그리고 작년에 경기 청년관에 참여했던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섭외가 돼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DP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DP의 오프닝 장면 중 한 컷입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훈련소에 집합한 청년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서 참여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던 때의 장면이고요. 또 이 사진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그 사업에 참여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때의 모습이에요. 다시 드라마 DP로 넘어와서 이렇게 극중 주인공인 인물이 서서히 고개를 돌려서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훈련병이라는 집단의 일원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퀀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카메라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바라보는 모습은 DP의 엔딩 장면에서도 다시 한번 연출되는데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공이 모순 가득한 집단을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체성과 자기 의지를 갖게 될 것을 이런 화면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청년 예술인이 경험하는 지원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제 의뢰를 받았는데요. 발제를 준비하면서 든 고민은 청년 예술인이 경험하는 지원 사업과 또 내가 경험하는 지원 사업 사이에서의 고민이었어요. 특히나 사전에 포럼의 계획안을 받아보니까 저는 관련 전문가나 또 정책 관계자와는 다른 입장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현안을 말해야 한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청년이기도 하고 또 청년이 아니기도 하고 또 문화예술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관계자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사업의 기획자나 담당자였기도 하고요. 또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기자이거나 일반 시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의 이런 여러 가지 캐릭터 또 부캐 중에 하나인 청년 예술인으로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것이 어떠한 구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느껴지는 이러한 구도는 사실 익숙한 것입니다. 특히나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에서는 기성세대와 대비되는 청년의 개념이 존재하고 또 사업 참여자 같은 예술인과 정책을 대변하는 전문가도 존재하죠. 그리고 신진과 기성, 멘토와 멘티, 수의자와 관리자, 현장과 제도 같이 이분법적인 대안 구도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청년 예술인 사업과 그에 관계된 이슈 담론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나요? 현재 전 세계 시청률 1위라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가 등장합니다. 붉은색 옷을 입은 관리자, 그리고 청색 옷을 입은 게임의 참가자로 말이죠. 이 드라마에서는 시스템과 인간, 승리한 자와 패배한 자, 그리고 부와 가난과 같이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도 앞서 본 DP의 엔딩과 비슷하게 겹쳐집니다. 카메라를 등지고 걸어가던 주인공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 게임이 참가자에게 기대해왔던 어떤 기대치를 어기고 자기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는 장면으로 암시가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렇게 카메라를 마주보고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에 내재해 있는 몇 가지 이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청년 예술인 그리고 제가 지원 사업을 통해 경험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 기대입니다. 마지막은 직업 의식입니다. 먼저 대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지원 사업에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예술인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 예술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신진예술가 기획지원 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예술인으로 인천에서 프로젝트와 결과 발표를 실현할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일천한 신진예술가의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을 돕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 공모 사업은 만 39세 이하로 예술의 다양성과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예술 현장 진입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예술가를 지원한다고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은 필연적으로 그 대상을 설정하고 또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이렇게요.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경력이 일천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말로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은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90년대 청년은 이렇게 X세대, 또 오렌지족의 이미지였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N세대처럼 디지털 문화에 능한 이미지였습니다.
또 밀레니얼 세대가 되기도 했고요. 2010년대에는 3포 세대, M포 세대처럼 청년 실업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에는 MZ 세대처럼 SNS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자신의 삶을 소위 플렉스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이들이 청년의 이미지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 상대적이고 변화하는 개념인 만큼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이 말하는 청년은 실제의 청년이나 또 청년 개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포괄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제도가 말하는 청년의 이미지는 지원해야 할 어떤 복지 대상으로 너무나 쉽게 소급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마치 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한 계기가 어떤 예술인의 배고픔 때문이고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예술인에게 계속 덧대어진 것처럼요. 청년에 대한 상이 고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청년 없는 청년 지원 사업에서 그렇죠. 청년 예술인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보다 제도가 그들을 대변해왔고 그들은 줄지어져서 심사를 받고 또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조금 비약해서 말하자면 결과 보고와 성과 보고회까지 마치고 난 청년 예술가는 청년을 졸업하고 청년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사라져야 했죠. 그러지 않고 계속 청년으로 남아있다면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거나 경력이 여전히 일천하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 테니까요. 반면에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7년 문화예술연대에서 진행한 한 행사에서의 그 사진인데요. 이 행사의 주제는 탈청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청년의 이미지를 탈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행사에서 탈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이 주관하는 스페이스랩이라는 사업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사실 특정 연령으로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예술가 개인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나의 위치성을 청년으로 두거나 혹은 두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예술가의 생물학적 연령이나 어떤 경력사항을 두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관이 얼마나 새롭고 실험적인지를 청년 예술가로 이루어진 운영단이 심사를 하고요. 또 청년 예술가의 대상 규정에 있어서 분명히 타 사업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는 어떤 특색이 보입니다. 또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의결됐다는 최근의 소식도 있는데요. 그동안 서류 심의와 면접 심의 그리고 동료 예술인과의 경쟁을 통해서 지원 사업에 참여해왔던 그러면서 사업 과정 중에서는 예술인 간의 어떤 네트워크와 성과의 부담을 가져왔던 청년 예술인에게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은 기존과는 분명히 어떤 다른 그림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 역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성과 기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과 기대는 지원 사업이 대상자인 예술가에게 기대하는 결과 수준입니다. 예술가는 결과를 증빙하기 위한 전시와 공연 혹은 어떤 출판 사업을 해마다 기획을 합니다. 지원 기간은 이를 통해 예술가의 자립이나 일자리 창출, 또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을 이루는 것을 사업의 비전으로 삼고 있죠. 사업 실적과 다음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한 기간은 참여 예술가의 우수 사례를 통한 성과 창출과 발굴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과를 매개로 예술가와 기관 간 공동의 목표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에게 기존의 지원 사업 주관 기관은 기금 교부 과정을 제하면 거의 선발 심의와 모니터를 통한 감시자의 역할로 위치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기관이 예술가의 프로젝트 성과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또 예술가와 같은 입장에서 문제를 고민하고 지원한다면 보다 나은 협력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일종의 민간 거버넌스 개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경험한 거버넌스 경험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청년예술인이 경기청년관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준비했던 이런 작년의 사례가 있고요. 기관이 예술인을 모니터링하고 또 사업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과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목표였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공동의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서울청년예술인회의라는 서울문화재단 협력 파트너 기구에서 미래를 여는 예술문이라는 이름의
이름의 청년 예술인 담론을 연구하는 모임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현장 예술인과 활동가, 연구자, 그리고 재단의 직원까지 한 달에 한두 번 주기로 만나서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어떤 책까지 발행을 했던 모습입니다. 제도가 청년 예술가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으면 청년 예술가는 언제까지나 정해진 사업 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예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혜 예술인이라고 불리죠. 또 참여 예술인이라고 불려도 실상 참여의 폭은 제한돼 있습니다. 심의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듣고 사업 절차를 따라야 하면서도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 과정에 필수로 참여를 해야 되고 예산 증빙을 잘하지 못하면 다음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고 경고를 받으면서 결과 보고서 제출까지 하고 나면 그것이 이제 예술활동 경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각 지역문화재단에서 새로운 예술가 지원 사업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작년의 경우에는 추경으로 문화예술계 예산도 크게 증대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술가 지원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도 지원 사업에서 예술가의 지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는 과정이 분명히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직업의식입니다. 이 발제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이자 사회 전반 영역에서의 예술가의 직업의식을 강구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청년 예술가가 자립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복지성 화두의 대상이 된 데에는 사회에서 예술가의 정당한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가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령 지난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진 이런 코로나19 예술가 지원 공공미술 사업의 경우에도 예술가의 기획력과 노동력에 대한 아티스트 피보다는 결과물 실현을 위한 설비업자나 또 다수의 회원 동원이 가능한 협회로 지원금이 돌아가는 일이 많았다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설계됐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트체인지업 사업이나 또 서울문화재단 아트머스트 고온 사업의 경우에도 창작자 본인의 인건비 상한액은 제한하지만 임차료나 임대비처럼 업체에 대한 지불금은 금액 제한을 두지 않았던 사례가 보입니다. 창작자 인건비 액수에 대한 규정도 결과가 이제 선정되고 난 이후에 그 지침이 나오기도 했고요. 사업체가 없는 1인 예술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의 경우에는 기관으로부터 어떤 이해와 보호를 받는다기보다 행정적으로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또 치열한 경쟁 심의 과정을 통해 전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더라도 설치, 철수 업체와 액자, 좌대, 가벽, 제작 업체, 그리고 디자인 용역 업체 등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행정 증빙에 충실하고 나면 자신에게는 빈 지갑과 이력 한 줄만이 남을 뿐이라고 자조하는 어느 미술가의 말은 결코 특수한 사담이 아닐 것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요즘 크게 화제가 된 이유는 동시대의 상황을 예술적으로 비유하고 대중의 공감을 얻을 소재를 주제로 차용한 데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동시대의 청년 예술인이 오징어 게임처럼 치열한 생존 경쟁과 또 비인간적인 시스템의 체제 아래에서 자신의 예술적인 주체관이 훼손될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이들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예술가가 게임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게임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면 1등에 도달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체성과 연대를 발휘해서 게임에 있는 모순을 발견하고 게임의 룰 자체를 고치는 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예술인 예술가 역시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견고하게 하는데 어떤 참여가 되기보다 수시로 시스템의 모순을 함께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임의 참여자에서 개발자로 이동하는 그런 유연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주체는 바로 누구에게도 대상화되지 않고 자기 결정을 통해서 고유의 예술관으로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마땅할 예술가 개인일 것입니다.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은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예술가가 어떤 직업의식, 그러니까 직업적
안정성과 지위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시대의 발전 과정에서 저는 잠시 일시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 예술가가 이타적 수준에서 지원 필요한 대상자로 표명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인 수준에서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 자원을 취사 선택하는 어떤 기본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 좀 제가 맡은 게 이제 청년예술의 현 주소와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예술대학생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신민준이고요. 학생이 지난 지는 이제 한 3년째인데 좀 단체가 아직 학생을 좀 지원하는 것들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청년단체로 좀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흔히 예드넷이라고 좀 부릅니다. 그리고 뭐 거버넌스들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문예위에서도 청년소위원회 이제 거버넌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그 활동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차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짧은 뭐 자기소개이자 이제 짧은 휴먼 라이브러리를 좀 해보면 2011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2011년에는 좀 디자인과를 좀 입학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 좀 갔다가 2014년에 이제 순수미술과에 좀 재입학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 시기 때 제가 이제 디자인과를 좀 하다가 좀 이제 다시 대학교를 가게 되니까 순수과로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되게 말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디자인과가 좀 취직이 잘 되는 과였거든요. 게임 디자인과였으니까 게임 그래픽 디자인과였어가지고 그래서 저기 가면은 좀 이제 밥 굶거나 그럴 일이 많을 텐데 좀 괜찮은 거냐 좀 걱정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았었는데 근데 그 시기 때 저는 조금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제 입학을 했었는데 그렇게 또 이제 와가지고 14년에서 18년 사이에는 좀 이제 대학에서 학생회라고 하죠. 학생자치 활동을 좀 되게 오래 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제가 속한 좀 공동체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좀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 시기에 좀 제도가 안 바뀌면 좀 내 삶이 좀 안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예술계에서 좀 예술가로 계속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도 바꾸면서 그렇게 들어왔었던 거니까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이제 저 자치 활동을 좀 그런 생각들을 좀 감사하다가 19년도에는 이제 대학을 좀 졸업을 하고 이때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이제 졸업하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예술 쪽에 뭔가 있고 싶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던 생각이 좀 납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 때 이제 친구가 지원 사업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시기 때 지원 사업을 이제 쓰게 되고 일주일에 지원서를 두세 개씩 썼던 기억이 나요. 이게 저한테 맞는 건지 정말 필요한 건지 모르겠고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두 개, 세 개씩 썼는데 매번 탈락을 하죠. 어떤 거는 1차 서류부터 탈락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1차까지 가서 면접 가서 탈락을 하고 매번 탈락을 하다가 그러면서 2019년에서 이제 학생자치 활동에서 좀 이어져가지고 청년 관련 활동을 어쩌다가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좀 시각예술가나 이제 문화운동가 시각예술자가 할 일 하면서 이제 문화운동이나 혹은 청년운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하는 이유는 뒤에서 하는 내용들과 좀 이어지는 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결론은 청년예술 정책 좀 얘기하면 결론은 항상 비슷하죠. 이제 당사자 중심의 청년 정책 나올 때 항상 얘기가 나오니까 당사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매번 좀 비슷한 결론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좀 준비해 왔었던 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좀 하면서 그것들 좀 많이 느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부터 정책이나 이런 것들 뭐 활동이나 거버넌스 이런 거 참여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것들을 참여하면서 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민성들이 된다라고 하죠. 참여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가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청년예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주로 사실은 직접 이제 저도 청년예술가지만 당사자로 볼 때 되게 정책이라고 하는 걸 되게 서비스로 볼 때가 좀 많잖아요.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될 경우에 가지는 좀 한계점들이나 이런 것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당사자로서 정책을 제안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19년부터 좀 참여하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청년예술인의 현 주소인데요. 이게 이제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서 좀 보게 되면 2021년 8월 26일에 국무조정실에는 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국 단위의 청년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죠. 이제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일자리 정책도 있고 주거 정책도 있고 뭐 금융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도 있고 뭐 예술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좀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청년 정책을 좀 국가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에 이제 종합대책으로 특별대책을 좀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지금 청년 정책을 좀 가장 객관적으로 청년의 문제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통계 자료로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청년들이 겪고 있는 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혹은 산업구조 변화에서 뭐 일자리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좀 이제 청년 전반적인 영역이 좀 있을 것 같고 좀 이제 예술가들은 이제 고용노동에 편입되진 않으니까 조금 다른 문제들이겠지만 그거 외에 이제 일자리 문제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들이 교육이나 주거, 정신건강 등 청년 생활 전반에 좀 어려움으로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좀 분석을 이제 국가적으로 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라고 이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가상자산 연끌 등에 몰두하는 상황이라고 좀 이제 정책적으로는 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좀 객관적인 청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려내고 있는 모습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통계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2018년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예술인 실태조사에 3년마다 하는 이제 문체부 정책 도구인데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예술인들의 평균 예술로 수입이 1,281만 원이라고 좀 나왔고 이거는 평균을 낸 거고 중앙값으로 내면은 30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예술 활동 수입이 아니라 전체 가구 수입으로 늘리면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긴 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2018년에 미투 운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조사단의 활동 결과 발표에서 이제 문화예술계에서 이제 성평등 문제에 관해서 성폭력 관련 문제에 관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겪어본 경험한 비율이 거의 한 40%에 이르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로 볼 때 청년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사실 청년이라고 하는 것과 예술가가 겪고 있는 것들이 좀 겹쳐지는 문제점들이겠죠. 근데 이렇게 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사실 청년 예술에 대한 통계 자료가 거의 없어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실태 조사나 연구나 이런 것들이 수행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 단위나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예술에 관한 정책 수립 자체가 많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되게 파편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이거 청년 예술인들만을 위한 통계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선 자료들을 좀 논리 구조로 좀 짜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보게 되면 기존의 지표들을 조금 백 분석을 해보면 2019년에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했었던 이제 서울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실태 조사를 좀 다시 정확하게 분석을 한 건데 서울에는 이제 청년 예술인 비율이 32%, 그리고 인천 경기에는 26.7%의 청년 예술인들이 좀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얘기하고 있는 경기도의 청년 예술인들도 꽤 많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예술인들의 수입을 좀 추정을 했는데 이제 청년 예술인 전체 가구 수입은 3,518만 원이라고 해요. 이게 예술 활동 수입 아니고 이제 전체 가구 수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의심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3,518만 원? 저의 작년 수입을 보면서 내가 3,518만 원 정도 못 본 것 같은데 나 말고 다른 분들이 많이 벌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데 그거 외에 또 이제 2018년에 이제 청년수가 실태조사 이건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수행을 한 건데 여기에 참여한
이제 그거에 따르면 창작 활동 비중이 30% 미만, 그리고 창작 활동 월 평균 수입이 50만 원 미만이라고 하니까 곱하기 12를 해도 예술 활동 수입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 예술의 접근의 문제점들을 사실 얘기를 하려고 좀 가져온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면 대상화의 문제가 좀 생기죠. 불쌍한 시선으로 가두는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예술가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책이나 행정들이 좀 먼저 판단을 해버리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아하겠지. 그다음에 그 외에서도 예술가들 진짜 좀 불쌍하다.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시선들. 그러니까 좀 구휼해야 할 대상으로 좀 보이게 되는 문제가 좀 있죠. 그런 거에서 좀 이어지는 것들이 좀 능력을 가진 주체로서 미인정하게 되는 것. 청년예술 이제 친구랑 한번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술인들은 전문직인가 아닌가? 저는 되게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많이 못 버는 전문직일 뿐이지 되게 그것들을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좀 많고 진짜 전문 예술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도 좀 인정을 못 받는 게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미인정되는 사회적으로 미인정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이제 개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뒤에 세대론적 문제랑도 좀 이어지는 것들인데 청년 대상 이 특정한 객관적인 대상을 그리는 것들은 분명히 그 안에서 존재하는 소수들을 좀 포괄적으로 뭉쳐버리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계의 고질적 문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예술가의 어려움이 과연 청년 예술가만의 특별한 어려움인가? 분명히 청년이라는 세대가 겪는 이행기라고 그러죠. 이행기적 시기에 있는 이행기라고 하면 이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 그러니까 자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시기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이행기적 시기에 이제 어려움들이 분명히 청년 예술가에게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예술계 전체 문제에 사실 가깝지 않나라고 하는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론적으로 접근하게 될 경우에 또 이런 문제점들은 동일 세대 내 계급 격차를 좀 다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청년 정책을 주장할 수도 없는 환경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최근 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현장 소통 소위원회들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서울 지역이었었는데 거기에 저 대학교 때 다녔던 동기들이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거였어요. 그 친구는 이제 영국의 되게 유명한 미술대학에 이제 유학을 다녀왔는데 제가 또 다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른 친구는 지금 생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벽화나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청년 예술 안에서의 분명히 격차들이 존재를 할 텐데 그냥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게 당위적일까라는 고민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테이블 하면은 항상 얘기하는 사람들 좀 많은데 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들을 위해서 생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테이블에조차 올 수 없는 이들에 대한 것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청년예술로만 하게 될 경우에는 예술계 내의 자원 분배 구조 문제 때문에 타 세대와의 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구화의 문제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청년예술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도구와 그리고 청년예술가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에서 예술가들이 원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코로나 시기에 이제 시민들을 위로하는 그 다음에 도시재생의 예술가의 특성을 이용해서라고 하는 예술가 자체를 지원하기 전에 뭔가 하나가 더 붙는 거죠. 저는 분명히 예술의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들 분명히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그걸 주체가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앞단에 뭔가 달려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고민하고 토론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요즘에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좀 참조로서 청년예술가가 보여지고 있는 경향성이라는 거 하는 거는 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좀 소통이나 사회적 주제에 대한 활동과 관심이 이전 세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단일 장르에 좀 갇히지 않는 특징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정당한 보상에 대한 요구 그리고 젠더 등에 대한 면밀한 감수성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것들이 청년예술 정책을 좀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특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두가 다 같은 청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참조 정도로만 그쳐서 어쨌든 좀 기준점으로만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당한 보상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의 면밀한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챕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청년예술 지원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선 이런 것들 좀 봤을 때 청년 정책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청년 키워드를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199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인데 사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대학생들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뭐 지식인들, 혈기 넘치는 이런 식의 수사 혹은 지층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전환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IMF가 터지면서 비정규직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고용률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활기찬 패기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좀 열악한 지위나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게 된 경향성들이 좀 있습니다. 88만 원 세대가 대표적인 그런 담론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점들이 2008년 이제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그 실업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2010년대 초중반부터 본격적인 청년 정책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정책들은 좀 흘러오면서 이제 청년 대상 정책에서 청년 관점 정책으로 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청년 수당이나 아니면 뭐 이제 청년 뭐 희망도배 청년 통장 이런 것들이었었다면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정책이 개발되었다면 청년의 주도권을 주는 방식,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하죠. 경기에도 있을 텐데 시별로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청년을 대상으로만 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청년의 관점이 담긴 뭐 성평등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소수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채식, 뭐 그런 기후 이런 얘기들까지 청년 정책에서 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편 이제 청년예술 정책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거는 2020년에 이제 권수빈 연구자가 번역별 이제 청년예술 정책을 좀 분석한 건데요. 여전히 좀 이제 청년 예술인들이 직접 설계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청년들이 참여하는 대상 정책으로서의 아직까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발제를 요청받은 게 지원 방향에 대한 설정인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 보면 지원 방향 설정에 난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앞선 이제 청년 예술 정책적 접근에 대한 문제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청년 예술가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신진을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유망을 지원하는 거냐 청년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이제 어디에서는 신진예술가라 부르고 어디에선 청년예술가라 부르고 유망은 좀 옛날에 썼던 거고 이렇게 좀 부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는 주로 신진 쓰는 것 같고 지자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 청년을 좀 많이 호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발제자분께서 좀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청년예술은 사실 미학적인 개념 이제 퀴어 예술 이런 것들이라고 좀 접근할 때 둘 다 정체성이긴 하지만 미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 정책적 개념에 가깝고요. 그리고 청년예술 정책이 호명하는 청년이 좀 무엇에 맞춰져 있는가를 좀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기존의 예술 정책은 주로 이제 수월성에 맞춰져 온 정책이었죠. 그래서 우수한 예술들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좀 지원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청년 정책의 작동 방식은 사실 수월성에 대한 구조라기보다는 불평등 해소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라고 호명하는 바와 예술이 호명하는 바가 그 정책들이 이제 패러다임이 되게 달라서 좀 이것들을 어디에 맞출까라는 것들을 좀 충돌가에 대해서 이제 충돌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넓은 청년의 구간인데 이제 만 19세에서 34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법적 청년 기준이잖아요. 조례에 따라서 39세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졸업 전후 20대 중반의 전후의 청년 예술가와 이제 30대 초중반의 청년은 같은 청년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인 생애 주기와 법적 개념의 청년 폭이 좀 불일치한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앞서 얘기하기도 했었던 세대 갈등을 좀 유발하는 것. 문화예술계의 특수성, 임금이나 기회구조 등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한 요소가 좀 많이 좀 다분한 거죠. 이런 점이 좀 청년예술 설정을 하는데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방향을 설정해 본다면 아래이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청년이 참여해서 좀 결정하는 형태인 것 같고요. 당사자 니즈에 맞는 정책들을 청년이 참여할 때 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것의 또 다른 효과는 민주주의 학습 효과와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타자화하지 않는, 그러니까 서비스로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공공을
위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할 수 있는 시민 주체로서 좀 성장하는 효과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예술 정책은 이제 구호 정책이 아닌 전환 정책의 형태가 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청년예술가의 문제가 청년예술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문화예술의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예술 정책은 문화예술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 전환하는 방향으로 좀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청년예술가 내 격차들을 좀 반영하는 형태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계급 차이와 경력 차이들을 좀 반영하는 형태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다양한 욕구를 좀 반영하는 형태. 네, 청년예술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제 창작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거나 일자리 정책들이 좀 많은데 그거 외에도 청년예술인들이 좀 가지고 있는 욕구들은 되게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활동 지원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기 위한 좀 도구들을 좀 가지는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정책 도구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비평과 담론 형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 도구는 뒤에서 있으므로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예술 재생산 구조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를 좀 덧붙입니다. 그래서 예술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지금 계속 자원들을 쏟아붓고 있는 구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할 건가. 예술대학을 나와야만 예술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있는 자원이 이미 들어가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건가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예술을 위한 정책 도구 제안을 좀 해보면 이제 이게 여성 정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정책들인데요. 어쨌든 예산 구조나 이런 정책 도구를 통해서 성평등한 관점이 반영되기 위한 정책 도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청년예술 정책에도 조금 반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저는 이제 거버넌스와 이제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청년예술 관련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계들과 거버넌스 구조들이 일단 우선 확충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년예술 정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청년예술가와 이들이 함께하는 지원 조직, 뭐 재단이나 이런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청년예술가를 위한 정책,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년 대상 정책과 청년들이 직접 만드는 정책은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진 사례들이 있어요. 2020년에는 이제 청년 기획자 플랫폼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술 정책, 이제 문화 정책에서 나온 거지만 예술 기획자, 문화 기획자 외에도 다양한 기획자들의 커뮤니티를 좀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진짜 웹툰이나 진짜 다양한 어느 영역이든 기획자로 불린 사람들 모여서 커뮤니티를 좀 만들었어요. 다양한 분야의 기획자들 교류하면서 직접 사업들도 좀 운영을 했었고 되게 신기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문화예술계 성평등 탈의계 문화조성 사업인데요. 이거는 문화예술계 성평등 탈의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론장과 주제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좀 운영을 했습니다. 지원 사업 참여자 간 커뮤니티를 좀 형성을 했고 쟁점적인 주제들로 공론장과 메일링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주제들로 보면 라인과 카르텔, 문화예술계 그리고 화장실 공공기관의 성평등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이후에 돌아오는 가해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로 공론장을 진행했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되게 재밌다라기보다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여기에서 지원 사업으로 뽑힌 건데 뽑힌 게 이거예요. 이제 그 에이즈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사회에 그걸 예술적으로 좀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이 사업에서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도시문화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술대학생들은 보통 청년예술인 범주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청년예술인들, 예술대학생도 참여가 가능한 청년예술인 사업을 좀 만들었고 장르 예술을 좀 탈피해서 도시라는 주제로 지역과 사회적 예술에 대한 접근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중견 단체들과 좀 매칭을 해서 공동 사업으로 좀 했었고 기존 단체와 청년예술인 상호 성장을 좀 목표로 했습니다. 이미 올해 좀 진행하기도 하고 내년에 확장돼서 좀 진행을 할 건데 청년예술 정책뿐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정책을 제안한 사람은 청년예술가이기도 해서 이제 예술청이라고 하는 서울문화재단 거버넌스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들 대상으로 노동, 인권, 문화권 등의 권리 교육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복지재단에서 하는 교육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전문가들 와서 변호사들 하시는데 그것들을 예술인들이 직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장에 맞춰진 교육들이 수행이 되고 놀랍게도 이 강의를 다 들으면은 이제 교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듣는 게 아니라 다 들으면 돈을 받는 거죠. 일종의 자활 사업에서 참조를 한 건데요.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앞서서 좀 얘기하도록 나오기도 했었던
이제 서울청년예술인회의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돌리는 거버넌스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상호 작업 비평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상호로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포럼이나 뭐 아니면 연구들을 좀 수행을 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청년예술 담론을 좀 형성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6명으로 운영됐는데요. 21년부터는 기존에 몇 명에게 대표성이 집중되는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탈피하자라고 해서 운영진이 지금 거의 3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담론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대상으로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청년 예술가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을 위해서는 청년 예술인들의 참여 구조를 어떻게 열 건가들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준 선생님이 해주신 발제에서 우리가 그 나눠야 될 이야기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런 논의 구조를 훨씬 더 그 우리들이 끌고 나가는 살림체답게 할 것이냐라는 것 같아요. 서울은 인구가 많고 예를 들어서 경북 의성은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5만 정도 돼요. 어느 도시나 살림을 끌고 나갈 때는 일정한 수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대표자들이 수가 많을수록 그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민주도 구조가 짜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비율로 볼 때 인구가 적은 도시보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청년이든 예술가든 모일 때는 더 많은 수가 효과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지능적으로, 그러니까 집단 지능을 어떻게 발전시키면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들을 공유해 나갈 건지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앞에 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수많은 주제들 중에서 한두 가지를 잡아서 깊이 연구하면서 돌파하는 것들이 다른 논의들을 용광로처럼 끌어들인다고 느끼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맨 처음에 보여줬던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던 작품들을 가지고 비유해줬던 부분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이분법적인 언어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문제만 집중해도 많은 것들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에서 우리가 약자의 언어를 쓰면은 계속 약자로서 언어를 쓰게 되잖아요. 그 저항을 넘어서는 저항의 방식이라고 저도 예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이분법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분법을 넘어서는 실천을 해버리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건지. 사실 논의 자리보다는 창조하고 소통하고 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담론보다는 자기의 실천을 발표하는 자리들이 여럿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실천이어야겠죠.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 알 거예요. 서천에 삼기술학교가 생겼어요. 천안 아산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들어가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업으로 놓으면 행안부의 청년마을 사업이에요. 아산 청년들이 서천에 들어가서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삶의 형태를 고민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고 여러분들도 서울의 예술가들, 경기도의 예술가들, 또 제주도의 예술가들 역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부상은 아까 그 그래프로 보여주신 것처럼 신민준 선생님이 불황과 저고용 이후에 IMF 이후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88만 원 세대 이후에 어떻게든 삶의 양식이 아니라 자유계약이라든지 임시직 등 고용, 즉 일의 양식에 대한 고민, 삶의 양식이 아니라 일의 양식에 대한 고민으로 획 쏠렸다가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삶의 양식을 전환하자로 얘기가 넘어갑니다. 일에 있어서든 삶의 양식을 바꾸는 존재로든 예술가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만하겠죠. 정책이 부상할 때도 청년 정책을 강조하다가 지역에서의 청년 정책을 주목하든지 지방 소멸 시대의 대안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하죠. 예술가들이 지방 소멸 시대에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들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고 정책의 대상화가 됐다고 느낄 때는 지역을 살리는데 우리를 땔감으로 쓰느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액션을 해버리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의 결핍이나 청년 노동이라는 결핍이 서로 매칭되면은 인구가 소멸하는 빈 공간에 아주 창의적인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써서 자신들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결핍 간의 매칭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를 짜면서 일을 하면은 소확행을 위해서 지방으로 가는 것들이 의미를 더 가질 수 있겠죠. 이제 정책이 부상할 때 청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청취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잘하자고 했는데 이게 5년이 지나도 또 시민들을 불러서 또 얘기를 청취할 테니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5년 지나서 또 앵무새 얘기를 반복한다고 우리가 답답해하죠. 근데 청책은 꾸준히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루틴이죠. 청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다시 청년들이든 청년 예술가들이든 청책을 당하거나 직접 청년이 청년에게 당사자와 청책을 할 권한을 또 책임을 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을 위한 집단지능 프로그램이 많이 등장했죠. 타운홀 미팅이나 해커손 같은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뭐 생태계에서도 바이오블리치라는 것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민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소통의 장치로서 여러분들이 파티나 페스티벌, 피스트처럼 즐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탕진, 그러니까 낭비하고 소비하면서 문제를 다 까발리는 대화의 잔치들 같은 게 필요한 시대라고 느껴요. 21세기는 그렇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계 청년들은 지난 10년 전에는 행정이 재능을 착취하는 문제에 분개했고 예술인들이 복지를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청년 예술가, 문화예술계 청년들은 지원 대상을 넘어선 확실한 사회의 주역이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스스로 포지셔닝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옳고 그름의 문제나 학술적 논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이후 서울만 해도 청자 들어가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 괜찮아 마을, 목포의 괜찮아 마을도 그 행안부의 청년 마을 사례이죠. 자, 이제 청년 정책의 고민을 몇 개 더 얘기해 볼 텐데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일자리를 짜는데 고용을 시켜줄 수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을 유도하는 일을 가졌습니다.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초점을 전환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일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일감들이죠. 노동할 기회, 노동의 자원으로 시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행정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행정이 이렇게 바뀐다면 우리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노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존재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주로서 총회에서 이제 결의해서 투자한 주주죠. 그 투자한 돈을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시민사회에 필요한 할 일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예술가가 원하는 것을 하느냐, 사회가 끌어서 동원시킨 일을 하느냐, 이런 이분법적인 감옥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일감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사회적 서비스를 하거나 공익적인 서비스를 하는 일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다시 이분법 잣대를 스스로 들이대면서 이게 혹시 사회가 나를 재능 착취하거나 대상으로 봐서 끌어들이는 언어 아니냐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아무리 많이 고민을 하고 고민해도 예술가나 문화기획자들은 사회적 혁신가로서 사회적 기업가들처럼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 존재예요. 창의적인 사람들일수록 창조 집단일수록 크리에이티브 그룹일수록 지금은 사회적으로 아주 혁신적인 일을 하고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임팩트를 주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양분법을 넘어서 양쪽을 다 끌어안는 창조적인 삶을 살 건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무엇을 공급해 주자, 사회에서 뭘 공급해 보자라기보다 사회에 어디 뭐 필요한 것이 있을 거야. 여기에 훌륭한 능력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주도하고 소득을 주도하는 경제로부터 고용을 창조하는 경제로 넘어서 지금은 노동을 많이 하고 누구나 적정한 노동을 세금도 적정히 내고 노동도 적정히 하는 쪽으로 간다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행정이 서비스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시민이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시민이 당사자성을 갖는 것이죠. 이른바 당사자성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사회복지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시민들은 세금을 낸 것과 별도로 그 집의 주인으로서 가정부를 뒀지만 집의 주인으로서 자원활동이나 사회봉사 제도를 적극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한 사회기여는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반 시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자원을 클라우딩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우리 세금의 많은 것을 지원 사업이라든지 용역에 쓰거나 뭐 이러는 것보다는 공공근로라든지 공익적인 노동을 하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사회보장의 폭을 넓혀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나 기본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면 훨씬 고도화된 문명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예술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예술경제학이나 공공경제학에서는 논구가 되어 왔어요. 이게 또 많은 논란의 소지는 났지만 예술의 공공성이 있다는 말을 절반은 믿고 시작한다고 보면은 예술가를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고용하고 사회적 노동을 시키면서 예술가들한테 우리 세금을 이 많은 부분을 내주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기업가를 양성한 이후에는 지금은 청년 기업가가 아니라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세대를 넘어선 사회적 리더로 호명되었어요. 예술가들 역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술이 그만큼 자기 창조를 통해서 세상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민생을 지원하는 것에서 이제 민간 자생으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신민준 선생님이 얘기했고 저는 100% 공감합니다. 물개 박수를 치면서 들어야 될 얘기인데 우리를 시민으로 볼 때 우리 시민이 참여한다. 대상으로 동원되는 걸 넘어서 이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 다음에는 시민이 관이랑 협력을 꾀합니다. 우리가 고용한 사람들이 행정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시민이 관이랑 협력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해나 주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 주도 서비스를 시민이 당사자로서 시민 현장에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이 되는 상태겠죠.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은 다 예산이 끊기면 안 되는 것들이라든지 뭐 시민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 돌아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민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지식이나 서비스를 쓰는 창의적인 존재들이 돌파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고 이제 뭐 다른 사례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토론을 듣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런 논의 자리가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는 꼰대와 아재와 노땅과 나이가 든 청년들을 데려와서 같이 응원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1부 마무리하면서 제가 2부 사회자분만 좀 소개를 드리고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뮤지션이시고요. 오늘 2부 사회를 맡아주실 전범선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글쓰고 노래하는 전범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부탁을 받고 청년 예술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모두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해서 저도 같은 청년으로 분류되는 예술인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이따 2부에 이어서 오늘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의 목소리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저희가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